영업한 서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새로운 사회 질서 속에서는 보통 사람이 지거의 지위를 지닌다. 이 평상인은 소비자로서 한 사회 내에서 어떤 재화를 얼마나, 어떤 품질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지니게 되었으며, 동시에 투표권자로서 조국이 추구해 나아갈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었다. 이에 반하여 자본주의가 성립되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자신보다 허약한 동료를 무력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자가 최고의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에 맞지 않는 자유시장의 기구는 부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것만을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다.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시장의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대의정치 제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나폴레옹 전쟁에서 시작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 위대했던 것은 이 시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그 실현을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사회적 이상이 바로 자유로운 국가들로 구성된 평화로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의 창달이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 시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던 인류의 생활 수준이 전례 없이 크게 향상된 기간이다. 바로 자유주의의 시대였다. 오늘날 19세기 자리주의 철학의 이러한 가르침은 거의 다 잊혀졌다. 유럽 대륙에서는 이제 오직 소수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영국에서는 자유주의적이란 말이 사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전체주의와 미세한 부분에서만 차이가 나는 일련의 계획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늘날 자유주의적이라는 말이 모든 측면에서 자유주의가 전 세계인들에 대하여 의미하던 바와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이념과 정강을 의미한다. 미국의 제멋대로 된 자유주의자는 전능한 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하며 자유기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당국에 의한 전면적인 계획, 즉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이 러시아 독재자들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가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제국주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 애쓴다. 평균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서 재산을 빼앗거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모두 자유주의적이며 진보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 의사결정에 대하여 사법부의 감시를 받지 않는 정부기구들에게 거의 무제한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 행정적인 횡포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경향을 감히 비판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극단주의자, 반동주의자, 경제적 왕당파 또는 파시스트로 낙인 찍힌다. 뿐만 아니라 자유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공적의 정치적 행동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놀라운 일은 위에서 언급한 사상들이 청교도 조상들이나 독립선언문의 서명자들, 헌법 및 연방제를 주장하는 문서의 저자들이 지녔던 사상과 원칙의 계승과 마찬가지로 독특하게 미국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소위 진보적이라는 정책들이 모두 다 유럽에서 비롯된 것이며 19세기에 이들 정책의 가장 앞선 기수가 미국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의 정책을 진보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비스마르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이 출범된 것은 그것의 재판인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보다 50여 년이나 앞선 1881년이었다. 당시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강대국인 독일 제국의 등장과 더불어 유럽의 여타 공업국가들은 그와 같은 정책들을 그것이 마치 소수의 거친 개인주의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 양 가장하여 채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서야 비로소 투표권자가 된 세대는 국가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유산계급의 편견인 자유에 대해서는 경멸심만 지녔을 뿐이었다. 35년 전 한때는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사회 철학의 이념과 원칙들을 요약하고자 했을 때
나의 그러한 설명이 그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었던 정책들이 이끌어가고 있던 분명하고도 임박한 파국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는 헛된 기대를 갖지는 않았었다. 내가 바라던 바는 오로지 소수의 사려 깊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전적 자유주의가 지녔던 목표와 그것이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다가오는 파국 이후에 자유의 정신이 부활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1951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의 히밀리우스 교수는 예나에 있는 구스타프 피셔 출판사에 자유주의 일부를 주문했다. 동 출판사는 1951년 11월 14일에 그 책이 한 권도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으며 덧붙이기를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이 책은 모두 폐기되었다고 하였다. 그 편지에는 당국이 나치 독일인지 동독의 민주공화국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자유주의가 출판된 이래 나는 그 책에서 다루었던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저술을 하였다. 이들 저술에서 나는 일반 독자의 흥미를 저해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그 크기를 제한하였던 본서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던 문제들에 대하여 더 자세히 다루었다. 반면 내가 이 책을 다루었던 문제들 중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다루었던 많은 정책적 문제들은 책이 쓰여졌던 당시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넣어야만 이해되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있다. 나는 이 책의 원본에 아무런 변경도 가지 않았으며 랄프 라이코 박사의 번역이나 아더 고다드 씨의 편집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이들 두 분이 영어권 독자들에게 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62년 4월 뉴욕에서 루드비히 폰 미제스